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님 전두환과 그돌머리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이 들고 장문도 너무 좋다. 지금 댓글 타기 난리났네. 왜? 송고모 화이팅. 홍보모 오셨다. 아 감사해요. 거모라니요. 장군이라니. 자, 의원님 예쁘게 나오시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장비들이 그게 허접해가지고 그렇게 예쁘게는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 이 사진 아까 저번에 타이틀로 걸린 사진 찾기 위해서 제가 한 3일 걸렸어요. 3일. 3년 전에 제일 예쁜 찍은 걸로. 사진 중에서 제일 나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우리 때 그 전문 사진 작가가 찍어준 거였어요. 자, 브라이언.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의원님을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인터뷰 중에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자, 인터뷰 출발하겠습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이분은 사실 새가 날아든다. 새날에 오셨어야 되는 팔자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팔자가 오늘에서야 소환되는군요. 자, 제20대 국회의원 손혜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이게 보고 싶었어요, 마찬이. 네, 팔자예요, 팔자. 그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7년 6월 28일 홍대에서 그 문화 다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손혜원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 이 두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우리 방송은 나갔었고 그때 여기 마차님하고 우리 야수님이 같이 가서 현장을 같이 봤던 세 사람이 그렇죠. 다 목격자죠. 그때도 같이 계셨어요. 예, 예. 몰랐어.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2017년 6월 달이에요. 28일. 예, 28일 날 딱 3년, 2년 3개월 전. 그때 2년 4개월. 목포 가자고 거기 와 계신 분들 3개월. 객석에다가 목포 가자고 목포 자랑을 엄청 하시면서 목포에 땅 사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끼리 손혜원 의원님 뒷담화를 깠었죠.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실까? 저도 제가 피곤해요. 진짜 그때 목포에 네. 따라가서 땅 사고 싶었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러면 했을 검찰 텐데. 조사 받으셨죠? 그러다가 그리고 방송이 나갔어요. 나가고 났는데 그러다가 2019년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1월 15일 날 네. SBS 끝까지 판다 팀이 이상한 보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팟캐스트 등 유튜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날마다 지상파와 JTBC, YTN 등의 뉴스를 스크랩을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끝까지 판다 팀이 그 전에 에버랜드를 파고 있었어. 예. 그 끝까지 판다 옛날이지. 1회 같은 거 1회. 예. 굉장히 훌륭한 보도였죠. 그때는. 근데 그 1회 같은 방송 하고 나서 아 이거 괜찮은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손혜원 의원님 건이 딱 터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 네. 아니 무슨 투기를 투기를 뭐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그때 이제 바로 그날 8시 뉴스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12시 넘어서 팟캐스트를 올리잖아. 네. 그 다음 날 거를 예. 내가 개인적으로 또 한 5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반 전에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투기 아니야 라고 올렸던 바로 그 기억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우리 의원님이 요즘에 전 개인적으로 장군님으로 부르시는 아이, 우리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그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지나가다 들리셨다고. 못 알아봤어. 진짜 지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나갔어요. 어. 지나갔는데 어. 그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아무 지은 죄가 없는데 하도 전화를 치니까 내 스스로가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면요. 그게 극렬한 양쪽의 반응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엄청난 그 환호를 보내주는 성원하는 팬들의 한 층과 그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이쪽 정치인 1위래요, 제가. 오늘 아싸라시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공격을 제일 잘하잖아요. 음. 어중간하게 안 하고 그냥 저는 이게 딱 그 심장 아니면 급소를 그냥 콱 찍어버리니까 네. 미워 죽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맞아요. 그 사실 뭐 제가 다른 뭐 듣보자 의원들하고 싸움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은재 전희경하고 해서 뭐해요 맞아요. 제가. 사퇴하세요. 닥치세요. 딱 하나 그냥 저는 딱 하나 그냥 우리 보좌관한테 물어봤어요. 얘 나경원을 까도 되냐 그랬더니 나경원만 하세요. 예. 그런 데에서 요새 나경원이 너무 빌미를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그 나경원 의원을 까는 것도 난 시간이 아까워. 그냥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손풀림 한 번씩 또 그냥 딱 공격을 하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저거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원내에서 그 상임위별로 제가 있던 문체위나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뭐 쫓겨나가서 아무데나 보내달라 했더니 보건복지위에다가 해놔서 아주 미치겠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 검찰 개혁 그 행사에 단상에 올라갔다고 뭐 현역 의원이 그랬어요? 어쩌고 아니 광화문에서 매일 단상에 있는 조원진은 뭐고 아니 얘네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맞아요. 그랬다고 또 난리를 쳐나 한번 그냥 내뱉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자한당은 그러고 또 저는 뭐 저기 호남선 그 목포 가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 줄 아 셀럽의 피로감. 지금 생각나는데 나경원 때문에 생각나는데 이경규가 하는 프로그램에 네. 아 맞아요. 나경원과 냄비 우리 받침. 의원님 나가셨어요. 냄비 받침인가 책 받침인가 뭐 그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이야기를. 나경원도 그때 듣고 있었어. 맞아요. 목포. 근데 투기다 하고 있어. 어머 그래, 씨. 훌륭하시네요. 이랬어 저한테. 그런데 가면은 정말 목포 내려가잖아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삼보일배야. 그러니까 세 발짝 걷고 인사하고 세 발짝 걷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삼보일배. 인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저한테 주시는 그 정말 극진한 성원에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떨 때 무슨 밥 먹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은 우리 편인가 저쪽 편인가 너무 이상한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집회를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또 뭐 무소속이니까 참 편하긴 해. 절 갖고 뭐 가라 마라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가면 가는 건데 그다 이제 그날은 제가 가겠다고 딱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시사타파 대표님 이 대표님은 제가 아는데 여기 사회를 보시는데 우리 방송에 나왔다 그러는데 내가 방송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누구시지 하는데 제가 안면 인식 장애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문 대통령처럼? 문 대통령보다 더해요. 그 문 대통령의 그 유명한 일화 아세요? 우리 홍대 앞에서 그 양반이 저 요새 도와준다고 어마어마한 이제 인파가 몰렸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 차들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막 나오는데 이제 서서 인사들을 하면서 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막 손 들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 이제 문 대표 그때 당시 이렇게 문 후보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면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딸이네. 손자랑 딸이 지나갔는데 그 순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우리 딸이네. 야, 그 정도시구나. 저도 아주 심해요. 괜찮으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뭘 죄송하다고 막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괜찮다고 또 죄송하다고 그러시고 아니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 그래서 저한테 링크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그 방송 건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뭐 성지 방송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새날이 지금이야 뭐 조국 대전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손혜원 대전이었어. 날마다 손혜원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2만 건 지금 손혜원 일주일 의원의 타이틀 이름이 걸린 방송들을 쭉 한번 제가 우리 서버에 찾아봤거든요. 와 제목들 그러니까 이게 개수로만 한 2, 30개 되는데 세보진 않았고요. 제일 처음으로 손혜원 의원이 타이틀에 걸렸던 게 2016년 3월 20일 손혜원 그리고 우리가 선거철마다 하는 똑같은 고민 여기에 있었고요. 다음에 2016년 6월 28일에 유민 아빠와의 약속 손혜원 의원처럼 이런 제목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홍대에서 녹음했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한 바로 그 문제 그 방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목들이 이런 거예요. 손혜원 투기 아니다. 손혜원 투기 아니라 미담.
SBS의 확증 편향. 우리도 끝까지 판다. 손혜원 미담. 역시 손혜원 다 걸었다. 손혜원 보도 역시 기레기. 그다음에 손혜원과 민주당의 입장. 당당히 맞짱 뜨는 손혜원. 제가 여기서 제목을 손혜원 장군이라고 붙였고요. 손혜원 돈 욕심은 처음부터 없었다. 다 기부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없었어 진짜. 네, 다음에 미국 동포가 번 손혜원 이런 제목도 있었고, 손혜원 완승으로 끝난 먹포 논란. 아유, 손혜원 이런 정치인이 있었던가? 내가 보기에 없어. 자, 다음에 뭐 손혜원과 남동생 이 부분은 그 이제 그 가족. 이재명 지사의 가족 또 가족들 때문에 당하는 고초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음. 이 2019년 2월 9일 날이 손혜원 목포에 출마하라까지. 네. 아 이거 우리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신 바로 그러니까. 그분이시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와서 밥이라도 사야 된다. 근데 진짜 제가 제 목소리로 들려드려야 될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원하신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사실 뉴스공장하고 그 이동영 YTN하고 예. 딱 두 군데밖에 안 나갔어요. KBS 5분짜리인가 뭐 하나 했다고. 그것도 했다고 또 저 한 당에서 KBS가 저를 봐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했던 방송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다 물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저거 한번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우리 새날도 사실은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어요. 모티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아.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저런 그 CI라고 그러나요? 네. 예. 네. 요거 만드신 분인데 지금 무소속이야. 빨리 비하인.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오셔야 돼.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로고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총선 대선 겪으면서 이 브랜드가 준 이미지 개선된 이미지가 진짜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음. 네, 세련된 완전 맛. 세련됐고 그게 이제 그 이름에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데, 좋은 이름이냐 나쁜 이름이냐라는 것은 브랜드, 우리가 상품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당의 명도 이길 수 있는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이름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 있잖아요. 단어들이 다 떨어져서 연결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피자를 구울 때 여기다 위에다가 토핑을 다 하고 나서 위에다 치즈를 깔고 나서 굽잖아요. 그럼 치즈가 녹아서 얘가 하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고 다 따로따로 노는 거야. 지금 자유한국도 따로 놀잖아요. 바른미래도 따로 놀잖아요. 아, 그리고 민주평화도 따로 놀잖아요. 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가 민주당을 꾸미잖아요. 의원님 여기 잠깐만 질문이요. 소나무 민주당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트릭이었지. 아,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구나. 그거는 저는 소나무 민주당을 민주소나무당. 저는 그 이름으로 했어도 제가 대박이 나게 했을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이름 못 택하는 거 알았어요. 채택 못 하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인터넷에다가 이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이름을 후보안을 드리고 사람들이 투표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름으로서 저는 그 제가 만든 이름 아니고요. 후보안 중에서 하나 고른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이제 후보안으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거는 희망민주당이었어요. 희망민주당인데 이제 그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쭉 그 양반 굉장히 빨라요. 결단하시는 거는 바로바로 의사를 표현하세요. 이렇게 보더니 우리 위원장은 어떤 이름이 좋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 희망민주당 뭐 이런 거 하자 그러는데, 제가 저는 더불어민주당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그쯤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휙 나가버리시 끝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말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미 대표한테 컨펌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컨펌을 해서 우리는 협의를 마친 채로 제가 최고위원 갔죠. 최고위원회 나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 최고위원들 앞에서. 그러면 이 디자인은요, 기업에서도 그러고 개나 소나 다들 한마디씩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 나이쯤 되고 저 정도 경력쯤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그게 노하우예요. 어. 그리고 소신 있게 확실히 이게 된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느끼면 그것을 되게 만드는 게 능력이에요. 그렇죠? 만드는 게 예, 능력이 예, 아니라 예. 만드는 거 플러스 그 추진력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설득해서. 그래서 그때 저는 뭐 제가 자신 있었고 일단은 뭐 결정권자한테 오케이를 받았고 그리고 이거 제가 이름 뭐 한두 번 해봅니까? 뭐 이건 된다라는 감이 딱 들었는데 설명을 쫙 했어요. 근데 우리 김성애 보좌관이 그 당시에 그 정청래 의원 보좌관으로 예, 있었단 예, 말이야. 맞아요. 난 누군지도 모를 때지. 나중에 이제 그 장면을 저는 모르는데 그 김성애 보좌가 그 장면을 나한테 전해주는 거야. 뭐라는데 그 김성애가 본 그 장면은 뭐였냐면 쭉 설명을 하더니 뭐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입 한번 열었다가는 정말 딱이라도 맞을 기세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때? 없으시면 이걸로 결정한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끝나버렸대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어떤 이런 뭐 광고다 뭐 이런 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난 이름인데 그게 우리 대통령은 제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봤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자기가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판단력이 굉장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고 그리고 그게 뭐 더불어 터졌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지만은 이게 디자인이 됐을 때 그 베리에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베리에이션으로 이제 선거에 써야 되잖아요. 네. 총선에서.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에서 제가 풀어나가는 방법이 자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제가 제 2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두 번째 버전을 풀어나가게 한번 하려고 오, 그랬었어요. 정말 기대돼요. 네, 멋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네. 무소속이시니까. 아 그래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아니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래도. 비선으로 그래서 제가 어. 이 선거 가까우면 쓰든지 말든지 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날에 그 이렇게 아. 얼터너티브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골라서 써도 마음대로 써도 좋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선거 때 보니까 지침을 하나 정해줘도 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각각 다 자기 마음대로 네, 써요. 수정 다. 그렇더라고요. 폰트도 바꾸고 폰트 색도 바꾸고. 바꾸고 자기 그러니까, 맘대로야. 예, 자기 맘대로 바꿔요. 그뭐 예. 마크도 막 늘리고 예, 깔고 예, 막 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이제 몇 가지 지침을 줄 건데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 현수막이 좁잖아요. 엽구 길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머리가 끝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머리 이만큼을 잘라버려도 돼. 그럼 얼굴이 훨씬 커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촬영을 할 때 그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돼요. 이 사람 하나를 찍기 위해서 조명이 모아진 조명을 가져야 그게 빛이 얼굴에 보이거든요. 근데 스냅 사진을 옆길 따서 쓰잖아요. 빛이 그럼 안 돼. 분산돼서 네. 얼굴 색깔이 제대로 입체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나 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스튜디오 가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더 비싸면 4,500만 원씩 주고 스튜디오 찍지 않아요. 메이크업하고 옷도 제대로 해서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저야 뭐 제가 전문가인데 그쪽으로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찍었고 그리고 이 옷도 갖가지로 다 다른 옷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눈이 이 보는 사람한테 눈이 꽂혀야 돼요. 시선이. 그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그 포스터 대선 포스터에서 포스터 때문에 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허공을 보이는 거였어요. 아. 그걸 누가 했느냐 했는데 아무도 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난 그게 너무 희한해. 아무도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눈치를 챘는데 어. 이번에 제가 대통령 선거를 제가 홍보를 맡아서 했죠. 그랬더니 뒤통수 또 치고 들어온 게 그 팟캐스트에서 전혀 그 맥락이 아닌 내용에 있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계산된 그게 사실 그 전체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3일인가 4일이 지난 다음에 오픈되고 나서 그걸 갖고 누가 그 기자들한테 뿌린 거예요. 야 이거 싫어. 그만큼 딱 잘라갖고 저를 대선 홍보에서 배제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혜원 의원님만큼 이쪽에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던 것이
그 홍보랑 디자인에 관한 한 그 후보 부부가 저에 대한 그 신뢰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촬영해서 시간이 없는 거야. 전국을 도느라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가까이 근접을 못하게 하는 거야 또. 그래서 제가 딱 따져가지고 이 코스를 보니까 전주로 뭐 광주로 돌아서 청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전주, 뭐 광주 어디 네 군데에서 골라라. 대전이랑. 그러면 거기서 내가 돌잔치 하는 데라도 스튜디오 빌려갖고 준비를 시킬 테니까 골라라 했더니 결국은 또 뭐 한참 있다가 그 청주에서 1시간 시간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주 그 오늘 그 저 썸네일에 있는 그 사진을 찍은 작가와 또 한 사람 이제 여성 작가 유명한 작가를 제가 대동을 하고 이 모든 장비를 다 들고 내려갔어요. 그 돌잔치 찍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죠. 근데 제가 원하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얼굴은 이 객관적으로 정말 외연들 이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 온화하게 이렇게 잘생긴 건 다 안다고. 근데 눈이 마주치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 교감이 가는 이 얼굴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진행을 해서 잘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새까만 게 하나가 또 나타나더라고. 그게 뭐예요? 새까만 포스터가 아, 비슷한 게. 도대체 누가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잠깐 제가 마무리 이제는 좀 하세요. 알고요. 예. 그래서 그 포스터를 결국은 뭐 제 뜻대로 했죠. 그리고는 그 포스터가 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포스터랑 많이 달랐죠. 경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그 포스터랑 현수막이랑 유세차까지 엄청난 반대들이 있었어요. 내부에서. 내부에서도. 예. 근데 그걸 제가 끝까지 다 뿌리치고 짚고 마무리까지 해놓고선 그리고선 딱 바깥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저 올 때 2015년 7월에 제가 왔는데 그 총선을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전 대선을 돕겠다 그랬거든. 원래부터 12년에 제가 다음번에 나오시면 대선을 돕겠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앞서서 저한테 와달라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됐다 했더니 지금 너무 엉망인데 들어와 달라. 그래서 참 회사 정리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3달 걸려갖고 정리를 하고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세상에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아무도 일을 안 시켜.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원하는 게 오로지 하나였어요. 현수막이었어요. 현수막. 현수막이 엉망인데 그거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제가 보기엔 현수막보다 더 엉망인 게 당명이었거든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당명 바꿔야 된다. 당명 바꿔야 된다. 계속 얘기했는데 제 말 안 듣고 그것도 제가 정무감각이 얼마나 없었냐면 그 사람들이 왜 당명 얘기만 하면 다 고개를 돌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든 일이었잖아. 새정치라는.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건데 제가 진짜 하루 강아지 법무서문 줄 모르고 바꾸자고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안 쳐다봐 다들. 나중에는 이제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찾아 들어갔어요. 이 당명 갖고는 총선 못 이깁니다. 지금 이제 D- 이제 한 달입니다. 지금 못하시면 못합니다. 인상 팍 쓰고 앉았지. 합시다. 그래갖고 제가 공모하고 일주일 만에 받고 근데 공모는 뭐 사실 형식이었죠. 제가 했다 그러면 또 누가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모했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받고 고치고 해가지고 1월 15일 날 제가 당 이름과 디자인을 그때 낸 거죠. 근데 뭐 남들은 잘 됐다고 하지만 저는 뭐 디자인 같은 건 훨씬 더 이번 버전을 하나 만들어야 돼. 자, 그 의원님 죄송한데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나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또 나오시면은 그때 총선 즈음에서는 그런 걸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손혜원 다 좋다. 근데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가 바로 선동열 사건이에요. 그 얘기 벌써 시작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도 오프닝이야. 우리 본 게임도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선동열 감독이 기아 감독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이 기아의 단장 이름이 정모 단장이었어요. 학교 대학교에서 선배. 그래요? 내가 이제 야구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막 리그 만들고 그 정도였으니까 나를 부르더니 하는 말에 기아 감독으로 누구를 하면 좋겠냐? 그래서 당연히 선동열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순철 당시 LG 감독이었던 사람하고 둘이 감독 수석 코치 추천을 했어. 그대로 받아들여졌어.
근데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디스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너무 궁금한 거야. 사람 말은 직접 들어봐야 돼.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 나 이 질문은 내 세상에 처음 받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안 만나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문체위에 교문위에 인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체위 간사를 1년 했나요. 체육계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제가 좀 했습니다. 이번에 전면교 날린 거 제가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멘탈 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자회견이 먼저였다고. 그런데 벼랑간 탈당이 그 전날 있었던 거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탈당을 하지 않으면은 이 당에 큰 데미지가 오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우리 직원들 누구도 제가 탈당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전날 탈당해야 되겠다. 애들이 사실 우리 직원들을 보좌관이나 비서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원들이고 다 이 사람들이 제가 이 광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당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당을 공격하잖아요. 이거를 끊지 않으면은 여기서 더 크게 문제가 생기겠다. 근데 이제 제가 탈당을 한다고 할 때 너무 걱정인 게 이것도 제가 처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당에서 저를 내쳤다라고 보이는 이미지가 나오면 이 지지자들한테서 맞습니다.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탈당 기자회견에 보면 탈당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당적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홍영표 의원님한테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님 제가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지자들이 이 당이 손혜원을 안 잡았다. 손혜원을 버렸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로 여기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나가야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해서 나가는 그림을 이 장면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원들의 그 반발을 사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겠다. 물론 잡았어요. 이해찬 대표도 잡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랑 같이 자리에 서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탈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저들은 뭐라고 난리를 맞아요. 치는데 저는 당원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지자들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거였는데 그게 원래 그렇게 급하게 제가 하루라도 더 있다가 이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당에서 싸우나 나가서 혼자 싸우나 그게 그거예요. 도움이 안 돼.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들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걸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 잡아서 하고 나서는 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 날이 원래 여준영 대표랑 이 사람들하고 같이 프레임. 네. 아니 프레임 말고 거기 말고 저기 빙상연맹 네. 선수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그때 당시 이제 그 녹취나 이런 것들 네. 전부 다 네. 저한테 한 사람한테만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믿고 저만 붙잡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던 전면교를 끝까지 패갖고 제가 잡은 거예요. 녹취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야무야 되는 예, 걸 예, 또 잡고 예, 또 잡고 예, 또 잡고 좀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잡고 했던 거예요. 이 선동열 사건은요. 그때 한번 가만히 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시안 게임 가가지고 그 선수 선발의 공정성 문제로 정말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님만큼은 안 되지만 제가 야구 프로야구 원년부터 제가 완전히 광팬이었고요. 박철순 아닙니까? 우리는 전 베어스였거든요. 오비베어스. 그 오비베어스가 두산 베어스로 바뀌면서 여기 이렇게 반달곰 있잖아요. 네. 그러고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예. 네. 97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곰대에서 제 아이디가 곰모였어요. 곰모. 예. 그 제가 우리 지금 박물관 하는 우리 사무실에 거기 아래층에 뭐 벽난로 있고 되게 놀기 좋은 장소였어요. 맨날 주말이면 당관하고요. 거기서 1, 20명씩 모여가지고 맨날 애들 술 먹이고 밥 사주고 제가 했다고. 그때 제가 그 유니폼을 만들면서 더 이제 좀 봤죠. 근데 제가 선동열 선수가 위대하지 않은 거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공정치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구본능 총재를 또 제가 또 국감에서 또 내쫓았잖아요. 그 양반 막. 근데 사실 구본능 총재가 제 친구 오빠예요. 정말 친한 오빠예요. 근데 제가 공과 사가 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구본능 총재를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원래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이 망치고 버려지는 게 그 오너들하고의 선수들하고의 그 너무 밀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술 먹고 그러면 뭐 술 먹다가 뭐 야 너 감독 자를 거야 뭐 이런 식. 물론 운동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이제 그래서 감독이나 선수라 가깝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은영 감독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김은영 감독이 이제 선동열을 사실 아직 젊은데 이 삼성 감독 하다가 또 이제 말아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겠죠. 원래 그랬어요. 예, 제 추측입니다. 이건. 국대 근데 감독. 거기다가 그 구본능 그 총재가 있었잖아요. 구본능 총재가 또 얼마나 그 자기가 KBO 총재를 하면서 그 선동열을 거기다가 전임 감독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게 뭐 그 전 국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다 좋아했습니까? 사실 전임 감독제라는 게 일본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리포트를 3개인가 4개씩을 내야 돼요. 유소년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그 리포트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임이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 뭐였냐면은 선동열 감독이 이 총재나 이런 위에 그 야구판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스포츠인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물은 거예요. 처음에 질문이. 이 사람이 사과를 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야구 게임을 이 운동장을 몇 번을 갑니까? 집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돌아버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 5개 구장에서 프로야구를 하면 네. 다 갈 수가 없으니까 TV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런 논쟁이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어쨌건 저는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국회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과도하게 국회의원이 갑질했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 이야기가 너무 많이 퍼져서 아니요. 그게 질문 드리는 아니라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못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TV를 앉아서 본다, 5개를 다 본다라고 하는데 그 프라님 아시잖아요. 저는 1년이면 30게임씩을 갔었어요. 서울 게임으로. 현장 예.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는 맛을 아시잖아요. 직관이 재밌지요. 이게 현장을 가면 TV에서 비춰주지 않는 여기서 딱 안타를 쳤을 때 저쪽에서 움직이는 외야수 내야수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큰 그림 봐야죠. 큰 그림을 봐야죠. 그 포메이션 재미 보는 때문에 거야. 간단 말이야. 가는데 저는 전임 감독이라면 돌아가면서 구장을 가야지 움직임을 보고 사람들 선수 한 명 한 명을 볼 거 아니에요. TV에서 해주는 거는 그냥 안타 치고 홈런 치고 들어오는 장면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 옆에 있는 사람들밖에 안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직관을 가면은 그 움직임이 그야말로 고양이 같은 움직임들 있잖아요. 이쪽에 치면은 확 가고 이렇게 가고 막 하는 그 외야수들 내야수들 움직임. 근데 저는 제가 야구를 그래도 꼭 많이 보러 다니는 굉장히 사람인데 잘하시네요 보니까. 근데 이야. 제가 이 사람이 집에서 본다는 소리를 거기서 그냥 확 돌아버린 거야 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이제 잘못이 나오는데 저는 이 질문을 제가 했을 때 저는 소신껏 뽑았지만 이것이 국민들한테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선수 선발인 면이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면서 선동열이 이 선수들 편이고 국민들 편이라는 얘기를 그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웬걸.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리 지르고 거기서 제가 그 제어를 못한 거는 제가 그건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광주를 가면요. 목포는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런데 광주를 가면 그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선동열을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 저에 대한 이 갈등이 양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야구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혜원은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손혜원 의원님 대단하시네. 근데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정도지만 어떤 뭐 뒤끝을 남기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관념이 아니야. 국회의원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돈. 아니에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건 정말 잘못했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그 모양새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제가 사실 그때 선동열이 너무 미워가지고 이걸 제가 사과를 어느 누구한테도 지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 그런데 지금 정말 처음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국민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웅이었는데 저한테도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적군이라도 싫어할 수가 없는 대단한 투수였지 않습니까? 예. 선수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번에 그 빙상연맹 연대들이 있었던 것 같이 제 뒤에 많은 야구 관련자들이 저를 밀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임 감독은 어떤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해서 사실은 준비를 엄청 많이 했고요. 제가 야구를 좀 안다면 알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도 선동열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오늘 그러셨구나. 그 말씀을 꺼내셔서 일부러 기회 드린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제가 음. 오프라님은 제가 야구 좋아하는지도 모르셨잖아요. 어. 제가 야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지도. 근데 이제 여기 뭐 지금 뭐 어디 MLB나 어디 가면 네가 야구를 뭘 알아? 완전히 야 알못이 말이야. 네, 응?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 야구 팬들의 불만을 이제 제가 해소를 시켜드리면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국감에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시는 야구장 근처에 안 가겠습니다. 자, 의원님한테 잘 우리 그냥 이렇게 강연을 하시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주제 하나 드리면 끝이 없어. 아니야 이제 대단하시다. 그만 끝. 자, 좋았습니다. 이게 오프닝이야. 이게 40분 지났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의원님 재판은 첫 공판이 2019년 8월 26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에 시작된 거죠, 이제. 네. 근데 실제 쟁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죠 우리. 그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목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그 목포 문건 그게 보안 보안 자료. 자료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무슨 팜플렛 찌라시로 다 나간 내용인데 무슨 그게 보안 자료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사업 계획이 완성이 안 된 거를 미리 받아봤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 투기다 이런 거예요. 핵심 쟁점 맞죠? 이 보안 자료라 이제 두 가지입니다. 명의 신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패 방지법에 이제 걸린 거죠. 근데 그런 건데 그것이 그 보안 자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인 이유가 보안 자료가 나온 시점이 5월 18일이에요. 그냥 5.18 행사 끝나고 제가 갔을 때 이제 그 시장님이 저를 만나러 동네를 오셔서 동네 카페에서 요거 반짜리 이거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반짜리 요거 2장으로 된 거를 막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주셨는데 우리 보좌관이 그거를 받았죠. 근데 저는 이거는 관심도 없었고 밥을 먹자고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됐어요. 5.18 행사 때문에. 그랬더니 제가 이제 도시재생 열심히 역사 기반에서 도시재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들이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민평당의 시장이었어요. 박지원 의원 쪽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 사람으로서 하니까 뭔가 아주 복잡한 게 우리 관계는 이렇게 있지만 친할 수도 없는. 근데 이제 제가 목포의 그 근대 가옥에 관심이 있으니까 굉장히 반가웠던 거예요. 갖다 주셨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기소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90명을 조사했습니다. 190명을 조사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손혜원 대전. 예. 네. 190명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쭉 190명이 와서 188에서 이제 저하고 27년 동안 일한 비서가 갔고요. 그리고 189가 제 남편이고 190이 저예요. 아이고 씨. 이런데 이 사람들이 찾았던 건 뭐냐면 명의신탁하고 이제 투기인데 다니면서 제 동생이라는 놈이 누나가 부동산에 미친 여자고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러니까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명이 뭘 했느냐면 이 사람들의 등기부등본이 다 나온 거예요. 그 190명 전체 소환한 사람들 하나하나 다 좀 다른 이유들은 있지만 예. 근데 이제 우리 직원 저랑 27년을 일했던 제 격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사가 크로스포인트한 디자인 회사랑 재단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공예점
제가 광고하겠다는 공예점 있잖아요. 이 공예점이랑 재단은 처음부터 나중에 바꿨다는데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 남편이 대표였어요. 어. 크로스 포인트만 제가 대표였는데 디자인 회사 제가 오면서 이제 그걸 남편한테 이제 놓고 왔는데 실제로 돈은 버는 건 크로스 포인트란 디자인 회사 하나고요. 나머지는 돈 쓰는 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거기에 세 개를 다 격리 쪽을 맡아 갖고 하던 애예요. 27년 됐고 저랑 같이. 이 친구가 188번째로 온 거예요. 아, 씨. 근데 얘가 딱 들어갔는데 아.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음. 근데 우리 압수수색 다 했죠. 네. 엄청난 양의 압수수색을 다 했어요. 근데 제 남편이 공인회계사예요. 거기 또 철두철미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충청도 이 공인회계사 은퇴한 남자인데 은퇴하고서는 이제 재단 일하고 하면서 이 마누라가 가면서 이 일만 만들어줬다고 귀찮아 죽으려고 그러지. 월급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모든 전표나 이런 거를 물샐 틈 없이 해놓은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는 뭔가 웃기다.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따로 검찰 조사를 준비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 있는 채를 그냥 다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그게 하나도 걸릴 게 없었던 거예요. 아, 대단하다. 하나도 걸릴 게 없는데 이게 아. 재밌는 얘기야 진짜. 근데 우리 그 188번째 갔던 애가 갔더니 이만한 게 쌓여 있어서 저게 뭔가 했대요. 자기 남편 쪽이랑 그 남편의 친척까지 해서 모든 등기부등본이 다 있더라는 거야. 차명을 얘 쪽으로 해놓을 줄 알았지.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차명을 하나 못 찾은 거예요. 아, 188번 예. 까지. 제가 뭐를 했다 뭐 이거 없는데 걔한테 가서 물어보더래요. 이런저런 얘기를 묻는데 그렇게 집안 얘기를 묻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빴대.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저런 걸 2번이나 불러갖고 얘기를 하더니 그렇게 오래 일했다면서 사장이랑 친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더니 친하면 뭐 참. 남편을 부르고 저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을 스킵을 해버렸어. 그냥. 아. 우리 남편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이 서운해. 서운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을 왜 안 불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러봤자 시간 낭비잖아. 남편 안 불렀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문화재청과 문화부가 제가 갑질을 해서 정보를 알아냈다는 거거든. 이 모든 고발과 이 모든 그 아, 맞죠. 그랬죠. 기사가 그랬죠. 다. 벌써 까먹었네 우리가. 근데 아이고. 갔는데 어. 그 얘기를 묻질 않는 거예요. 도시 재생만 묻고. 어. 그래서 제가 참다 밤이 이제 무르익어 갈 무렵에 제가 그 검사한테 물었어요. 왜 문화재청과 문화부는 안 묻습니까? 그때 검사가 씩 웃으면서 민망해서 물을 게 없네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야, 뭐하냐 진짜. 진짜 짜증나 죽겠지. 그쵸? 지금 조국도 아무 맞아요. 틀림없이 이렇게 끝날 거야. 지금이랑 너무 똑같고 그냥 언론에 풀어서 완전히 때리기만 하고. 그런데 언론에 때리는데 이제 이제 우리 조국 장관은 아들하고 딸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프레임을 걸어갖고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줄 만한 게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 조카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는요. 조카를 네. 터는. 조카는 이거는 진짜 그 팝팜이에 내가 끝판왕을 보여드릴게. 그렇죠. 밥판이. 조카 A가 손소영이고 어. 조카 B가 창성장이에요. 어. 근데 이미 그 전에 조카 1, 2, 3이 따로 있어. 음. 그러니까 제가 애가 없다 보니까 사실 남을 많이 도왔어요. 젊은이들 우리 조카 아니고도. 근데 조카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거나 또는 우리 악마 같은 내 남동생이 4살 때 버리고 간 그 자기 딸 전실 부인한테 난 딸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간 우리 어머니한테 맡긴 거. 걔를 제가 결국은 34년 동안 30년 동안을 키워서 이번에 혼주로 결혼시켰어요. 걔한테 걔가 뉴욕의 그 아파트에 우리 사무실 할 때 거기서 자고 거기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걔 갖고 가로 세로해서 난리가 난 거야. 뭐 걔 사진 찍은 거 어쩐다는 돈. 근데 그럼 걔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겠냐고.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그 걔를 챙겨주면서 연영과 보내고 성균관대학교 교육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집까지 보냈다고요. 와. 걔한테 들어간 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 그리고 저 경리단에 핫토리 키친이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네, 집이 그 유명하죠. 근처여서 예, 갔던. 예. 걔가 내 조카잖아. 걔가 조카 1번이에요. 네. 걔는 그야말로 알바하면서 정말 무의도식하고 지내던 애를 제가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4년 반 동안 요리학교 핫토리 나와가지고 공부시켜서 와서
거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때 기억난다. 음. 손혜원 같은 고모가 있으면 얼마나 맞아요. 좋을까 하고 이것들. 그런데요, 그 아. 고모들 그때 혜택 받은 애들이 1, 2, 3, 4, 5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음. 아세요? 얘들이 그 얘기 누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5이 똑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손혜원의 고모로 산다는 게 뭐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축구를 본다면 제가 옆에서 골을 차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그 조카 A, 조카 B 또는 얘네들을 불러요. 얘네들이 뛰어와서 내가 센터링 해주는 공을 얘네들이 받게 만들어서 이 꼬리는 지네가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뛰어오지 않으면 저를 못 만나요. 저하고 주력을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가 원하는 데까지 와야만 제가 해줘요. 그러니까 너 목포 내려갈래? 해서 제가 이력을 증여한 거예요. 너 군대 제대하고 창성장으로 오면 고모가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 두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던 조카들이 제가 한 20몇 년 동안 그 뒷바라지를 한 게 아이고. 있습니다. 근데 와. 그거를 다 제가 통장 요번에 재판할 때요. 네. 사본이랑 정리해갖고 그 조카 1, 2, 3, 4, 5 해서 다 보내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거. 요거는 차명에 대한 문제였고 부동산 투기 이건 더 기가 막히게 눈물 없이 볼 수 그러니까요. 없는 드라마야. 이건 진짜 눈물 없이 못 봐. 음. 제가 결혼할 때 제 남편이 그래도 김근태원하고 친구입니다. 우리 남편이 근호의 종신 회장이었어요. 근태 친구들. 아.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제 잘 알죠. 부부동반 모임하면 인재근 여사님하고 이렇게 봤었고 후원에 계속 우리가 토론을 했고 둘이 따로따로 했어요, 남편하고. 근데 남편은 완전히 꼴통 보수 조선일보에 지금도 뭐 아주 뭐 굉장히 저만 빼놓고 다 반대, 다 싫어해요. 다. 근데 지금 그 일들을 이렇게 이제 겪어오면서 그냥 정말 이게 정말 이로 정말 말로 다 못할 아이고, 일들이 있어. 아이고.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81년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거지가 됐어. 그래서 있던 주식을 다 팔았더니 수천만 원 들어간 게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정릉에 골짜기에 연립주택 6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이제 회계사법인 큰 회계법인에서 이제 파트너로 있었으니까 둘이 돈을 모으면서 다 잘 버니까 잘 모아가지고 금방금방 돈을 불려 나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강남 아파트니 이런 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 부금을 400만 원을 들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주택은행에. 그게 85년인가 6년인가 그래요. 그걸 들어놓고 우리가 40평 정도 떼면 되니까 이거를 언제 한번 아파트를 하나 합시다. 그 연립주택 살면 새 살다가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연립주택을 이제 분양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14년 동안을 그 돈을 한 번도 아파트 청약 못 해보고 그냥 갖고 있다가 14년 뒤에 돈으로 찾았다니까. 한 번도 못 해보고 그거는 증거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 통장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주택은행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국민은행 가서 이걸 떼오라 그랬어. 당신 이름으로 된 거니까 떼어라. 그랬더니 가서 떼었더니 통장 하나가 더 나온 거야. 400만 원 맡겨놓은 거랑 한 달에 10몇만 원 내는 청약 부금을 2개를 다 들었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만기에 찾았어요. 그 영순이 통장 2개를요. 제가 나중에 신사동 한복판에서 12년 동안을 회사를 했거든요. 그 많은 아파트 붐에서 제가 한 번도 아파트 청약을 안 하고 이 2개를 그냥 찾았다니까. 이게 바보가. 근데 이제 제가 물론 애가 없으니까 학군 같은 거 생각할 그럴 찬스가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이 금방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태원으로 이제 정릉 살다가 20몇 년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그리고 뭐 좀 돈 모으면 또 제가 사무실 할 것도 좀 사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제가 강남을 안 살아봤어요. 지금 용산에 사는 게 정릉에서 용산 끝이에요, 그냥. 강남 너 아니네. 아니야. 용산 좌파예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태원 좌파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기라는 거는 그 DNA가 있습니다. 맞아요. 능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돈을 좀 벌기는 했지만은 그냥 제 하는 일이 부가가치가 좀 있는 일이고 남다른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좀 더 벌 수가 있었던 거지 그렇다고 뭐 얼마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한 번도 제가 뭘 불려서 한 적이 없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아파트도 그냥 분양받은 거에서 사무실 미국 사무실을 하느라고 샀는데 미국 사무실이 미국 지사장이 미국 남자랑 결혼하느라고 거기다가 그 제가 아파트 두고 숙소를 둘 리가 없어져서 하나씩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갖고 있었으면 훨씬 더 돈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필요해서 산 거고 필요 없으면 정리를 해야지. 내가 무슨 여기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걸 갖고 있어 하고 팔았죠. 그게 오늘 그 문준용이 거기 살았느냐라고 그 곽상도 의원이 질문한 그 집이에요. 아. 예, 그거 제가 거기 페이스북에 하나 써놓고 들어왔는데 예. 문준용 제가 곽상도 의원한테 그 내 집을 내 집 관련된 얘기를 나한테 묻지 왜 곽상도 저기 문준용한테 묻느냐. 네, 그렇죠. 예. 그 집에 문준용이 하루라도 살았으면 내가 10억 줄게. 그러면 현금으로 공탁을 걸어놓고 나는 뭐 얼마든지 10억 예, 줄게. 예. 근데 만약에 그 하루도 안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나 그냥 500원만 다오. 내가 곽상도 의원한테 그거 써놓고 왔어요. 광상동 안 받으면 이거 쪽팔린 짓인데. 그래서 제가 그 투기라는 것은 뭐 그런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겠지만 저는 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이외에는 쓰는 것만 좋아하지 그렇게 돈을 불리거나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달라요. 달라요. 진짜. 유전자가 우리 아. 부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강남 아파트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같은 분도 계세요. 뭐 어떤 경우냐면 돈은 없어. 돈은 없는데 10년 전에 그 땅 사둘 걸 하면서 10년마다 후회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그 초국 잘 그 갖고 있는 분들은 예. 이상하게 개발 잘 되는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쪽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가 가장 천박한 거야. 돈만 생기면 어떻게 대박 한번 내보겠다. 투기잖아요, 그게. 또 자기가 그렇게 어.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해하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는 어디가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거는 눈에 보여요. 사람을 제가 움직이는 일이 제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인다고 해서 거기다가 집을 사서 돈이 오르는 거를 차익을 노리고 한다든지 그런 건 꿈에도 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로수길에 그 미래와 희망이라는 병원을 소개하면서 예, 그 가로수길이 들었어요.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데도 그거 거기다 집을 살 수 있었죠. 하루구 옆 골목에 우리 회사가 있었는데요. 임대로 있는 데가. 근데 거기 집 살 생각들도 옆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전 거기 안 사고 남산으로 왔었어요. 산이 좋아가지고 거기 가면 돈 벌 거 제가 더 많이 오르는 거 알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글쎄 청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영순위 통장 2개를 들고 만기에 찾았고 그런 예. 사람한테 자, 근데 지금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잠깐만요. 조금 정리해서 갈게요. 그러니까 어쨌건 목포에서는 지금 뭐 부패방지법과 이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차명으로 샀다는 것과 제가 정보를 알고 거기다 집을 샀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 큰 얼개에서 보면 우리가 1년 반 전에 이미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인터뷰했던 것처럼 나쁜 의도를 갖고 그 동네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또 뭐 조카들 이용해 가지고 차명으로 뭐 이거 자체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검찰은 손혜원 유죄야라고 확정 지어놓고 입증하려는 수사를 맞아요. 해 왔던 입증할 게 거잖아요.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하니까 지금 입증할 게 없는데 이제 그들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할 건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도. 그러니까 그 자료가 시장에 줬다는 자료를 우리 보좌관이 자기 친구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보기에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만 그 확인이 되면 이거는 무조건 공무상 기밀 누설이거든요. 제가 아니고 우리 보좌관이. 예. 근데 이것이 비밀이 아닌 거야.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불러봐도. 불러서 봤는데 뭐 시장님부터 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대외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보안 자료라는 전무후무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안 자료라는 게 없습니다. 네, 공무상 용어로는 그런 개념. 그리고 이게 자체가 11번인가가 오픈이 된 거예요. 몇 번이나 8번이나 11번 이미 예, 주민 공청회에서도 오픈되고 여러 번 오픈되고 기사도 나오고. 예. 근데 그것을 보안 자료라는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우리 보좌관이 친구한테 보낸 게 공무상 기밀 누설이고 그리고 저는 그 아이고. 보좌관의 그 보안 자료에 의해서 제 친구한테 야 여기 내려와서 살자라고 했는데 그 도시재생을 바라보고 차익을 노리고 친구를 끌어들였다. 제가 부패방지법인 거예요. 둘이 달라요. 미치겠다. 근데 그걸로 기소를 한 거죠. 아. 그리고 조카한테 7,200만 원
저기 차명으로 했다고. 아이고. 근데 사실 차명이라는 개념도 웃긴 게 예를 들면 봐봐요. 내 조카가 하나 있다고 쳐. 근데 돈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못 사니까 내가 뭐 한 5천만 원을 줬다고 쳐봐.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바라보는 사람의 음흉함이 있는 거잖아요. 저거 차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런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나무님 어. 이건 더 어이없는 게 있어요. 어. 제가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했어요. 와. 그러면 말할 게 없잖아. 말할 게 없는데 어. 예. 증여세를 조카 A는 1억을 해서 증여세를 네가 네 돈 해서 보고 얘는 증여세 낼 돈이 없었어요. 군대 있을 때. 그래서 이 7,200만 원 증여를 하고 그 엄마한테 제가 증여세를 보내가지고 내게 하고 나중에 갚기로 했어요. 요새 이제 차곡차곡 갚고 있는데 아니 어떤 차명이 증여세를 내고 해요? 그래도 이런 거는 기사에 나오지도 않고 완전히 증여세를 냈어요. 2017년 10월에. 그런데 웃기는 거는 저를 차명으로 본 게 제가 운영에 관여했대요. 그 장성장하고 응. 요게 익성이네. 요게 익성같이 어렵지도 않아. 익성같이 어렵지도 않은 게 운영에 관여했다는데 네. 그 운영이 거기 이제 엄마들이 둘이 있잖아요. 우리 보좌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또 한 엄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저기 군대에 있으니까 이 엄마는 이제 얘가 군대 갔다 오면 내려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얘 엄마는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얘 대신에 이제 제가 관여를 해준 거지 셋이. 근데 이 사람들도 불쌍한 제 보좌관과 이 사람들도 제가 거기다 그걸 셋이서 하자 그런 거예요. 창성장을 9천만 원이니까 3천씩 내면 되잖아. 근데 고치는데 한 1억이면 할 줄 알았는데 3억 5천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 근데 이거를 8월 이제 후반에 2018년에 작년이에요. 오픈을 했는데 비가 새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아이고. 근데 아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한 엄마가 그걸 수리를 전부 전담을 해서 했고 고생 엄청 해서 맨날 울어 나한테 내가 미안하면 한번 내려가서 또 이것저것 봐주고 내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하나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이제 사람들 누군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여기서 내려갈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었던 친구 하나를 글로 내려서 지배인을 좀 하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술을 좋아해 갖고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밤이면 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이제 카톡으로 이 단톡방에서 그 어제 빨래는 몇 개 했니? 방이 이렇게 나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끝없이. 네. 그러다가 이제 얘가 또 뭐 이렇게 사고 치면 이제 전화를 걸어갖고 제가 막 12시부터 뭐 1시 반까지 전화 통화를 해서 그걸 운영에 관여했다고. 더 웃기는 게 있어. 더 웃기는 게. 이 친구가 좀 이제 이혼남인데 그 인기가 좋아요 여자들한테 이렇게 막 조폭같이 생겼는데 재밌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카톡을 다 봤을 거 아니야. 전화기 뺏어갖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여자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 걸 봤는데 저하고 카톡한 거 단톡방은 아는데 전화 통화한 기록이 그거는 무슨 통화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끝까지 기소하기 전에 얘가 한번 조사받다가 나와버렸대요. 맨날 똑같은 거 질문한다고. 야. 근데 나중에 또 찾아와가지고 계속 묻는 게 저하고 무슨 관계냐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가 뭐냐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일종의 그게 뭐 내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까지 질문이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딱 찍은 건 아닌데 얘가 좀 여성 편력이 많은 애니까 저하고 밤에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 무슨 통화냐라는 걸 확인을 하려고 끝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그 걔 있다가 결국은 걔를 이제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영이가 조금 보다가 다시 이제 그 한 엄마가 아들 데리고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은 끝났는데 12월 19일 날 그 엄마가 내려왔어 목포에. 그때부터 창성장에는 이제 평화가 시작된 거예요. 너무 제대로 예, 학교 선생이었어 그 동생 전마누라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준비 다 하고 다 고쳐놨어. 물 새는 거 그 고생을 하고 새로 고친 집이 새로 수리하는 데만 뭐 또 몇천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손님 없어서 그때까지 해서 1월 달까지 1월 초가 됐는데 한 2천만 원이 손해를 본 거예요. 영업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1월 15일 날 SBS 사태가 터진 거야. 나는 이게 하늘에서 누군가가 무슨 이게 바둑을 두시나 난 생각이 들어. 모든 걸 고쳐놓고 이
운영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그 SBS 사태 터지고요. 딱 1년 만에 2천만 원 모든 게 다 들어왔어요. 와. 아, 땡큐네요 완전히. 그리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집당 한 아이당 어린애들 셋한테 이제 한 거 한 아이당 거의 150에서 200만 원씩 수익이 나고 있어요. 와. 걔네들은 그게 무슨 복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운영에 관여를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물어요. 이게 주인이 아닌데 이렇게 운영에 관여합니까? 그래서 저도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을 한 사람이지만 검사님 운영에 관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그거 다 보셨을 텐데 제가 창성장에 돈에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를 했거나 누구한테 돈을 줬거나 받았거나 한 거 보셨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수익이 나면 바로 의원님한테 가야지. 그렇지. 일단은. 그렇죠. 그렇지. 어떤 어. 식으로든 가야죠. 그렇지. 네. 그런데 그 우리 조카는 거기서 요새 이제 입시 공부하고 있는데 모든 가회비를 자기 돈으로 내고 있어요. 거기 수익금으로. 그리고 거기서 네. 알바로 자기가 청소하는 일을 돕고 있고 그리고 그 엄마는 거기서 지배인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평화롭고 해피한 지금 삶을 맞았어. 저 한 사람만 불행하지만 그랬더니 그 제 조카의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 창성장 지배인한 엄마가 이번에 그 기소된 걸 보고선 그 차명으로 기소를 한 거야. 아니 제가 걔를 줬는데 그리고 증여세를 내고 다 증여를 해줬는데 했더니 그 학교 선생 출신 그 제 조카의 엄마가 고모 이게 도대체 왜 이 난리래요? 고모가 우리를 줬는데 왜 남들이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7,200만 원이에요. 증여가. 7,200억도 아니고. 아이씨. 제가 그 제 아, 조카 네. 거기 그 제가 7,200 증여한 그 친구 그 고3 때 그리고 재수할 때 기숙학원 보내고 미술학원 보낸 것도 그 돈이 넘어요. 아. 다 제가 대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거를 그 걔한테 그동안 제가 돈 준 거 그리고 다른 조카들 1, 2, 3, 4까지 그동안 돈 주고 한 거를 다 뽑아서 이것이 제가 일상으로 그 이 몇십 년을 해왔던 일인 거예요. 어려운 조카들을 돕고 그러니까요. 걔네들이 홀로쓰기 하게 만들어 준 거 그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두 개 아주 심플합니다. 목포일은 하나는 7,200만 원을 제가 차명으로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우리 보좌관이 친구한테 카톡으로 준 그것이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부패를 저질렀다는 거죠. 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검찰. 쉽지 않아요. 근데 아.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완전- 그러니까 보안 자료란 이름을 붙여야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어이없는 게 조카 A가 거기 살잖아. 예. 손서요. 예. 그 조카 B가 이 손장훈이거든. A는 차명이 아니래. 걔는 1억이나 줬는데. 그 날짜가 걔는 보안 자료 전이거든. 아이고. 아. 참. 걔는 3월 28일인가 그렇고 얘는 그다음에 그 6월 며칠인가 이렇게 돼요. 창성장은. 그래서 이거는 그 보안 문건을 보기 전이라서 얘는 차명이 아니고 얘는 차명이에요. 그럼 또 보안 문건을 기준으로 돈을 벌려면 그걸 본 다음에 산 게 맞는데 그 전에 준 조카는 또 뭐냐고. 그러니까 걔는 또 제가 운영에 관여 더 많이 했거든요. 아니, 그런 일이 그러니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조국 장관 꺼내서도 보다시피 음. 일상적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특별한 무슨 범죄를 저지를 일은 없고 뭐 자기가 모르게 뭐 무슨 세금을 좀 덜 냈다라든지 이런 식의 일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죄라면 굳이 물으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특정 검찰이 고소 고발만 갖고 저 사람은 범죄자라고 딱 확정 지은 다음에 그것을 입증하는 방식의 수사 여기에 지금 손혜원 의원님이 이미 겪고 계신 거잖아요. 고발 누가 한 줄 아세요? 어. 누가? 그 상진아재라는 아, 네. 아, 윤석열 예, 공격하던. 예, 예. 그 사람들 몇 사람이에요. 상진아재가 메인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자유한국당이 한 거예요. 저를 고발을. 근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형태는 완전히 지금 조국 장관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고 영화에 나오는 거 있죠. 위에 상관이 야, 나 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은 제가 모레까지 구속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딱 결론을 지어놓고. 근데요, 저는 진짜 이번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절대 구속 당할 일이 없거든요. 요만한 거 하나라도 뭔가 제가 꼬투리를 잡혀서 전 잘못하고 사는 게 많아요, 세상에서. 선동열 건도 그렇고. 예. 그런데 구속. 예. 내 마음속에 구속. 그 제가 잘못하고 사는 게 많은데 어. 이 부동산 투기와
차명은 제 일생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두 아. 가지는. 근데 그걸 갖고 저를 고발을 하고 그걸 갖고 저를 기소를 했다는 거는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저쪽 사람들 마인드는 우리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손혜원 의원 정도 뭐 재산이나 등등 되면 있잖아요. 이제 사회에 좋은 일 하고 싶은 나이고 그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돈을 막 벌어가지고 있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이거 대박 내겠다고 이거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 목포 그 65세에 네. 내가 이 영순이 통장 아유. 2개를 내가 그냥 만기에 찾은 한 번도 청약을 안 한 사람인데 네. 내가 65세에 내가 6억 몇천 갖고서는 그 목포에다가 투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보다 말이 훨씬 돼요? 그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이미 돈 버는 거 포기했어요. 돈은 적당히 벌어도 되고 사회에 보람을 하고 싶다는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근데 저쪽 마인드에서 보면 다 투기로 보이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이게? 프라님 저는요 돈 벌기도 전부터도 사회에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어요. 진짜 멋진 분이시니까 저보다도 더 멋진 분이세요. 근데 돈이 있고선 쓰는 게 아니라 없을 때도 남을 위해서 썼어요. 지갑을 네. 열고 아니,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중에 솔직히 말하면 적하면 무슨 얼마나 대단한 관계예요. 친하게 지내면 가까운 사이긴 하지만 인생들을 공부시키고 맞아요. 그런 증여해주고 그런 고모는 없어. 없어. 그렇죠. 우리 고모 있잖아. 내가 한 10년 전에 200만 원 빌렸다가 갚으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돈 빌렸고 갚았다 내가. 어? 그 고모 우리 고모 같은데. 아니, 보통 고모들은 그래.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라님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처음에 SBS 사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더럽히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림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도 아니야. 그러니까 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음. 일단 저 보수 쪽에서 보면 보기 싫죠. 총선에 저를 네. 서성거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너무 거야. 바른 말만 하고 아픈 말만 하니까 일단 보기 싫은 거고 그런데 딱 보니까 김종숙 여사하고 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름을 더럽혀가지고 문재인의 이름을 좀 훼손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재료가 된다는 거죠. 마차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인터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패널들 이거는 지금, 세 분들한테 들어봐요. 어. 아니 그냥 이게 SBS가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초선에 정말 그야말로 듣보잡 의원 하나를 죽이려고 SBS 뉴스 8시 뉴스를 연장 며칠 동안을 20분씩을 파고 있는 이게 뭘까요? 저는 그냥 태영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부동산 쪽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요. 여기서 한 대목 오늘 처음 발표할게요. 이것도 제가 이 소식을 들은 1월 15일 날 저녁에 태영건설 사장 부부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진짜? 우리 남편 친구 대학교 동창이고 가장 친한 친구가 태영건설 부회장인가 그래요. 진짜 그 나 지금 윤세영 소름 회장의 조카예요. 소름.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남편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태영 아니에요. 사건 핵심 그게 네. 아니다. 어떻게 우리 프라님은? 저는 이제 언론계 쪽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그냥 얻어 걸린 바라보는 관점 방향에 따라서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그 구조만 봤기 때문에 요거 대박이니 하고 특종에 목마른 애들이 그냥 막 이제 보복 안 할 것 같은 정권의 사람들은 막 갖다 패면 시청률 나오고 하는 그런 좀 잡스럽고 가벼운 저널리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이유로도 저를 그렇게 팔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 뭐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저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아는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의 이 실체적 진실이 이것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총선 전에까지는 아마 쉽진 않겠지만 이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2017년 3월에 목포를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날 소영이 전화해서 여기 와서 살면 내가 고모가 도와줄게 해서 오기로 해서 3월 20 며칠 날 집을 삽니다. 그 집이 8,4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걔가 서울에서 가게 하던 거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1억만 도와주면 고쳐서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 할 집 조그만 거 하나 사고 해서 3개 집을 1억 6,500에 샀는데 지 돈이 이제 얼마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태주고 해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참 이것도 무심한 게 어쩌면 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용감하게 여기까지 왔을지도 몰라.
얘 집을 3번에 걸쳐 샀고 고치고 그러니까 제가 틈만 나면 주말이면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어느 한 곳에 조선내화라는 건물을 본 거야. 1937년에 만들어진 네, 들었습니다. 서산원금 예, 예. 지역에 바닷가에 기가 막힌 자리에 그 목포가 굴뚝에 반했다고. 아니 목포가 열리는 곳에 있는. 예, 예. 근데 그걸 이건 뭐지? 했더니 거기서 그 집을 일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회장을 했던 분의 그 아들과 아들 지금 손자가 하고 있는데 8,400평의 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아버지가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다. 이걸 남겨라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회장의 아들 그리고 지금 회장 손자도 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아파트를 짓자고 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8,400평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 그래서 유달산보다도 더 높은 24층짜리 아파트 맞아, 맞아. 3,000세대를 짓기로 이게 전전시장 시절에 이미 뭐가 결단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세상에서 아파트를 제일 미워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이 문화재청에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그 옛날에 이런 공장 시설이 이렇게 위대한 시설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혹시 이것이 근대 문화재나 이런 것이 되는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그 문화재를 그 법을 정할 때 정해놨었어. 근대 산업 문화재라는 거를 정해놨는데 하나도 지정을 안 했어. 왜냐하면 옛날 공장을 누가 문화재로 지정하겠습니까?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 짓거나 큰 공장 짓지. 근데 해놓고서 하나도 지정을 못한 채로 수십 년을 묵어있던 그 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서 이걸 한번 심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너무 흥분을 하면서 이런 시설을 본인이 주인이 문화재로 등록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나서겠다 해갖고 문화재청 생긴 이래 한 달여 만에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이 됩니다. 근대 산업문화재로. 산업문화재라는 게 처음 지정된 거. 처음이에요. 아. 근대 산업문화재는 공장이야. 옛날 공장. 근데 그 기계가 그대로 있고요. 굴뚝이 그대로 있고 그 사무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정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가 무산돼 버린 예, 거예요. 예. 거기 손혜원 죽이겠다고 손혜원은 물러나라. 니네 동네 가서나 잘해라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 가장 합리적이시네 주정이. 그래서 이 조선내화에서 이걸 못하게 되면서 다시 조선내화 것만 빼고 나머지 조선내화 일부를 또 포함한 조합이 결성이 됐는데 그 조합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카톡으로 사발통문을 돌려 내일 1월 15일 SBS에 재미있는 기사가 납니다. 다들 보세요. 1월 14일 날. 그러니까 그거네. 그렇게 제보 비슷한 거 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이 투기하고 있다 쪽으로 방향 딱 와. 잡고 대대적으로 때리는데 SBS가 뭐 하루 이틀 뭐 한 번 때리면 죽을 줄 알았지. 내가. 이게 초선에다 배경도 조선에다가 없고. 여기다 투기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발통문이 돌고는 그 조합에서 이 사람들이 돌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딱 이런 겁니다. 누군가 야 손혜원만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면 다시 조합 만들어서 아파트 할 수 있어. 이걸 한 거죠. 대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럼 그렇게 그게 누구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누굴까? 뭔가 얼굴이 갑자기 확 생각이 나네요. 모르지 나는 그거는. 예. 그런데 요즘 연로하신 그게 기가 대로, 막힌 게 예. 내가 정말 너무 놀라운 게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손혜원 사태가 벌어지고 이것도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조선내화만 빼놓고 다시 조합이 결성됐어. 그런데 그 처음에 조선내화 이 사건 있기 전까지는 21층에 1419세대로 돼 있었는데 지금 요 조선내화 빼고 나서 22층으로 올라가고 1040세대로 고친 걸로 다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변경해서 한다라는 게 조합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뭔가 고령에도 열심히 정치를 하시는 분이 생각나기도 그렇게 하고. 함부로 말씀하시다 큰일 납니다. 몰라 그거는 저도 모르죠. 누군지. 저도 그런데 몰라요. 중요한 예. 거는 그분이 목포의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는 뭐 이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 수는 그런데 없죠. 예. 그 이 서산원금 지구에 아파트를 시작했던 그 시장님 계실 때 이분이 거기 목포의 국회의원이 처음 되실 때 유달산 그 인근의 고층 이 층고 제한이 풀어져요. 맞아, 그 얘기 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목포는 유달산 인근 유달산에서 이 영산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고대부터 시작해서 그 길로 해서 나주까지 들어가서 나주가 페르시아 사람들까지 기원전에 들어온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나주 출신으로서요. 예. 목포- 영산강이 깊어서 맞아요. 큰 배가 들어온 예, 거예요. 예. 근데 그 들어오는 길목이 바로 목포예요. 근데 목포는 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았어요. 못 살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이순신 장군 시절에 목포 진에서 그렇죠. 불을 핀 거죠. 이게 요새였으니까. 그런데 유달산이 있고 뻘이고 여기 요새 하나가 섬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목포 진이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스타레의 그 방법으로 자기네가 배를 타려면 나주까지 가서 이렇게 내려올 게 아니라 제일 끝에 갖다 놓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뻘을 다 매립을 한 거예요. 매립을 하고 그 맨 끝에 목포역을 집어넣은 거예요. 역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딱 쌀을 내린 바로 배에다 실게 한 거죠. 거기 이제 그게 위에 우리나라 평야 있잖아요. 음. 나주 평야. 음. 우리 고향이 다 거기예요. 300을 가져갔어요. 300이 뭐냐면 하얀 거 3가지 맞추기. 쌀, 면. 배가 무슨 나주 배. 배가 허예 노랗지. 그렇구나. 쌀하고 소금하고 소금하고 면화. 면화. 그렇지, 세 그렇지. 가지. 예. 300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어획량이 최고인 곳이 목포입니다. 남해와 서해가 만나요. 그래서 거기는 철철이 서해의 조기와 남해의 전복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제 요리 전문가로서 말이에요. 실제로 갯벌이 있고 평야지대가 있고 그렇지. 그러면서 목포, 나주, 광주 이런 쪽이 그래서 요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만 내리면 돈이 되는 거야. 음. 다 부자고. 그렇지. 신안에 소금까지. 그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목포 앞바다 쪽에 신안 쪽에서 홍어 잡아가지고 영산강 그렇지. 쪽으로 끌어올리다가 오다가 썩어가지고 영산포에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여기 홍어야. 그렇구나. 나 그것까지 몰랐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저는 이제 하당이니 뭐 이 남학인 이런 데가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생겼습니다. 신도시가. 여기를 다 비워놓고 나간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집이 흔들려 밑에가 1m만 파면 바닷물이 나온대요. 간척지여가지고. 간척지니까.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비틀어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버려놓고 절로 간 거야. 40%가 공가였어, 빈집.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전열에 갔을 때만 해도 1년 사이에 모텔이 몇 개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싼 집들을 몇 개를 부셔서 모텔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5층, 6층짜리. 동네가 한적하니까 사람도 없고 고양이들만 가득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가면서 딱 모텔이 멈췄어요. 이게 집값이 좀 오른 데다가 이 사람들이 많이 시끄러우니까 이 숨어드는 사람들이 갈 곳이 아닌 거지. 그리고 그 러브 모텔. 그리고 모인텔. 예. 그리고 지금 요즘에 또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배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변이 바다인데 항구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만 시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출장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갔다 온 건데 선구라 그러죠. 선구. 불구하면 불교 도구 배에서 쓰는 이런 도구들. 이 선구의 70%가 제작이 돼서 유통되는 곳이 목포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배를 고치러 다 목포로 온대요. 근데 그 선구집이 가보면 저도 되게 매력적으로 본 게 이렇게 작은 옛날 적산가옥 같은 작은 집에 방울이니 뭐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다 그물이니 뭐 비닐로 이런 거 달려있는 거예요. 선구집이야 이게. 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파는 집이 있는데 이것을 다 밀어버리고 앞에다 데크 만들고 관광지로 만든다고 고깃배를 북한으로 보내고 나는 참 이상한 게 진짜 무식하다. 무식한 거죠. 아니 목포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좋아한 게 생선이 맛있으니까 그렇죠. 좋아한 거예요. 요리가 그렇게 발달된 게 그리고요 우리가 이 바닷가 마을들은 전부 다 음식이 좀 짜잖아요. 목포는 음식이 안 짜요.
그게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음. 이제 염장하는 방법과 냉장이 있겠지만 옛날 냉장이 없었으니까 근데 바로 간단하게. 잡아 올리는 곳에서는 염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바로 해 먹으면 되니까. 예. 그런 식 요리가 발전한 목포는요, 그 고등어도 자반 고등어 하잖아요. 얘는 그냥 생 고등어에 그냥 소금 뿌려서 구워줘요. 얼마나 맛있는지 생선이 철철이. 그런 곳을 그 고기잡이 배가 키운 데가 바로 목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그 경관을 살린다고 고깃배를 딴 데로 보낸다. 고깃배가 자기들 이 관광의 가장 핵심 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을 그 왜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고향에서 조금만 차 타고 내려가면 그 끝이 목포예요. 음. 그 뭐 영암 지나가지고 해남 지나서 목포 이렇게 목포인데 최근에 왜 그 여수 같은 데는 이제 여수 밤바다 그러면서 관광객 엄청 몰려들잖아요. 내 여수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자체마다 잘 하는데 여수는 마케팅이 성공한 곳이라고 저는 일단 저 보고. 음식 저 임기 끝나고 내려가면 제가 목포를 제가 내려가서 한 3년 만에 내가 여수가 정말 목포 와서 배우게 만들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인터뷰 그 저 홍대에서 할 때도 음. 나도 갑시다 막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네 지금. 지금 또 뽐뿌 와요. 나는 그러니까 조용히 저한테 얘기하세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예. 그래봤자 사는 사람도 없어. 저는- 제일 비싸게 사는 게 저예요. 저는 그쪽이 아직도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이 있는데 값이 아. 올랐는데 어. 제가 2019년 이 사태 나기 직전에 마지막 그 박물관 앞에 통로가 되는 집을 샀는데 그게 제가 평당 한 470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제가 나도-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게 저예요. 검찰이 보기엔 우리가 지금 투기 모의를 하고 있어. 마이크 예, 켜놓고. 투기꾼이 제가 투기하려고 그랬으면 지금 삽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60이 넘고 한갑이 넘으면은 실제로 퓨전 요리집을 하려고 막 되게 고민을 많이 요리를 좀 했어요. 하세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식과 양식이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싶어. 어차피 어. 인터넷 방송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목포 가서 합시다. 임기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네. 서울에 계셔야 되잖아요, 제가. 아니 제가 여기 있든 말든 방송은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아 좋아. 저 끝날 때까지 정리를 하고 저 내려가서 폼나는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우리 목포 생방하면서 어. 한번 하자고요. 저는 한국 살리기도 한번 저는 하고 같이 실제로 해주시고요. 백종원급이 자신 있어요. 그 뭐 어떤 요리를 딱 보면 딱딱딱딱 혹시 프라님 요번에 제가 그 이 유럽 가가지고 그 유튜브 방송한 거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거기 펠릭스 푸드 팩토리라는데 그거 다 그 요리 그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선소가 버리고 간 그 부지에다가 조선들 그것들 고쳐가지고 그 나라의 덴마크 백종원급의 요리사가 각 나라 요리들을 한 100가지들을 모아놓고는 아주 대박이 났어요. 우리 가면은 공판장 같은 거 지금 하고 저거 밀어버리고 또 아파트 지려고 그러겠지. 예. 저런 거 시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펜시티나 지금 이런 그 함부르크 같은 데도 시에서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쉽다는 거예요. 이건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쉬운 거예요. 그런 데다가 내려가시면 그 요리들은 그야말로 거긴 재료가 다른 어느 곳도 제가 유럽에 다 돌아서 덴마크로 말메로 이번에 다 돌았거든요. 말메이커 걔들은 가셨어요? 말메 갔지. 걔 요번에 저기 뭐야 로테르담하고 네. 말메가 메인이었었어요. 베를린까지 갔다 왔는데 보면요, 그들은 고기가 안 잡혀. 한국 근데 목포는요, 그 신안에 1000개의 섬으로 가는 모든 맞습니다. 배가 다 거기서 가고요. 천사대교 또 네. 가지고 그랬어. 게다가 고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이 그 동네 아닙니까?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갈치가 잡히고 조기가 잡히고 전복이 잡히고 쭈꾸미가 잡히고 거기는 뭐 홍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홍어회는요 거기서밖에 못 먹어. 여름에 한번 가시죠. 홍어를 삭힌 거 말고 생으로 해서 그 홍어애 애간장이 탄다 애 거기 가야만 먹을 수 있어. 갑자기 지금 시각이요. 7시 45분인데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당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 자, 우리는 뭐 손혜원 의원님 이야기가 끝없이 다 들을 수가- 끝났잖아, 이제. 아니 덜 끝났어요. 예. 일단 오늘 준비한 거 반도 못해서 또 나오셔야 돼. 또 또 나오시는데 또 나오지 뭐. 또 나오셔야 되는데 SBS 이야기는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지금 했잖아. SBS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기셨잖아요. 네. 근데 날짜를 어기면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그러는데 항소를 해버렸잖아. 그러면 결국은 100만 원씩 지급은 아직까지 아직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손혜원 의원의 그 이제 헤드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 중에
야마가 내 인생 짓밟은 SBS 어디 끝까지 가봅시다. 나 그럼요. 이래서 장군이라고 부르시는 아, 거예요. 그럼요. 내가 끌릴 게 어. 없는데 그들은 지금 잘못 왜곡된 그 시각으로 지금 굉장히 의심됩니다. 이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하나 밟아서 무슨 득이 된다고 저를 밟아서 저런 식으로 저렇게 오기를 부리고 있는지 봅시다 해서 제가 단답으로 대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저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장을 봐야죠. 그러니까 그걸 엮기 위해서 나온 등장한 게 이해충돌 뭐 이러면서 이해충돌하고 제 평생은 야, 손해충돌이에요. 그러니까요. 손해충돌. 항상 돈을 내주고 살았기 때문에 아, 손해충돌이에요. 전 지금 그야말로 한 번도 제 이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어느 순간에도 네. 누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게 늘 앞섰지. 그거는 DNA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는 어떡하냐. 진짜 의원님은요. 제가 보니까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팟캐스트 제목처럼 이렇게 싸우신 분이 사실 없으니까 이 손혜원 목포 건이 아니고 그 전에 나경원이든 누구든 뭐든 뭐 이슈 때마다 자기 목소리 선명하게 내면서 싸웠던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여당 사람들의 어떤 여당병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색깔 난 출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이미지 관리하면서 전투력 없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고 더불어민주당에도 내가 이름 모르는 국회의원이 있어. 신기하지 않아요? 있죠. 많아. 예. 그 자기 좋아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있어. 거기서 저는 20대 국회에서는 손혜원 그 이름이 탑이었다고 생각해요. 최고로 잘 싸워. 그건 뭐 프라님이나 그렇게 얘기하시지. 완전히 아니 무슨- 만약에 손혜원님이 완전히- 자기 정치 생각 계획 바꾸셔가지고 응. 재선 3선 가면 조용해질지도 몰라. 초선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 제가? 예. 그러기엔 제가 너무 늦게 정치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초선이라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야. 그러면 재선 3선 가신다? 못 간다. 안 넘어가네. 그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됐을 때, 2년 됐을 때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정무 감각이 생겼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못 하겠어요. 그렇게는. 제가 우리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보면서도 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리고 제가 끝까지 이 정청래하고의 약속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걸. 당연히 지키시겠죠. 그렇죠. 문제는 마포가 아니고 우리는 먹포예요. 같은 포야. 근데 제가 목포 가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아니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게 그 박지원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아주 총선용으로 뛰고 있죠. 워딩이. 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편 들면서. 맨날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 한마디 그냥 무너지거든. 어. 그래서 목포는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3선을 목포에서 했거든. 근데 3선을 했으면 그 지난번에 이 순천 같은 데는 그 시장이 한 두 번째 하고 나서 1년이면 한 9천 명에서 10,000명이 인구가 늘어요. 목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줄어요. 사람 삶은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공중전의 국회의원이 목포의 3선에서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22층짜리 1040세대, 1000세대를 다시 한다고 옆에 끼워있는데 이거 저는 박지원 의원한테 이거 박지원 의원님 생각입니까? 이거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묻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 사람들이 지금 고층 아파트 6층 이하로 해서 만든다면 저는 도와줄 용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22층짜리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토건족의 그렇죠. 수익이 나야 네. 되거든. 이 고층으로 빽빽하게 유달산을 막아놔야지만 자기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거를 밀고 있느냐, 이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어봐서 제가 그 목포를 나갈지 안 나갈지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자, 새로운 단독. 아니야. 자, 아니야.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만약에 이거를 거기 어. 정치인들이 이걸 밀고 나간다면 저는 내 한번 진짜 불태우겠어요. 난 자, 막아야 돼. 그러니까 단독 속보. 우리 속보에 그러지 단독에 마라. 그러니까 딱 해놓고 이제 목포 나갈 가능성 있다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없어. 안 넘어지나. 없는데 어. 제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박지원 의원이 총선에서 지금 이 카드가 있는 한은 그 양반 안 됩니다. 근데 그 양반을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한 27가지를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걸 희한하죠. 만약에 끈다면
저게 안 됩니다. 그 희한하게 처음에는 손혜원 의원 편을 들은 듯 하다가 그건 그 처음부터 갑자기 작정한 확 거지. 돌아가지고 갑자기 뒤통수를 그냥 내리치는 진짜 거지. 그 상황은 정말 비열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단독 하나 해드릴게. 자 진짜 단독. 내가 처음 와가지고 네. 셀프 디스를 하는데 하도 이 박지원 의원이랑 이런 안철수 의원 쪽에서 문 대표를 공격을 해서 제가 박지원 의원을 찾아갔어요. 김종인 박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박지원 의원한테 제가 한번 올라간다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또 올라가라고 지금 방에 있다고 갔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나 얼마나 순진해 내 병신이지.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 대표가 뭐 이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셀프 디스를 내가 멋지게 했다니까. 내가 맨날 목포. 그래서 동네 뭐 해서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써가지고 가가지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끝냈어. 그래서 밥을 한번 산다고 밥을 먹었어. 근데 그때 어떤 국회의원이 구속이 됐어요. 그 고가의 시계를 3개를 뭐 어디 건설업자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뇌물로 해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뭐 이랬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아마 박지원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나 봐.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래 뭐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시계를 한때 굉장히 좋아서 여러 시계를 많이 갖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한때 좀 컬렉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계는 하나를 갖고 그냥 평생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개 시계를 비싼 시계를 컬렉티브한 시계들을 골라서 모으는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다 계속. 저도 시계를 살 때 내 조카들을 하나씩 다 맨날 결혼할 때마다 하나씩 줬거든요. 사주고.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계를 몇 개나 갖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을 때는 한 30개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정리하고 뭐 지금 찬 그 시계는 얼마나 되는 시계입니까? 이 시계예요. 결혼 시계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때도 한 2, 3천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이 시계가 안 나오는데 비슷한 게 나오는데 한 7천만 원 하더라고요. 내 결혼식에 80년대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옛날 결혼식인데 지금은 이런 정도 플래티늄에다가 이렇게 보석 박힌 거는 한 7천만 원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쓴 거야. 손혜원이 7천만 원짜리 시계를 30개를 갖고 있댄다. 아이고 씨. 그게 제가 홍보위원장 시절에 제 뒤통수를 친 경우입니다. 내가 이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이구나. 진짜 모사꾼. 그런데 그게 12시 몇 분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걸 보면서 정말 그때 엄청났어요. 손혜원 시계. 와 진짜 여우다.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옛날에 시계를 많이 30개 가졌던 적이 있다. 거기는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시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도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시계 몇 개 없다. 그 시계 얼마냐? 이 시계가 옛날에는 결혼 시계인데 지금 이쯤 시계 뭐 플래티늄에다 이런 거는 아마 그쯤 되는 것 같아요. 7천만 원짜리가 30개면 2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다 뭐라 그랬게요.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을 옆에서 도울 때 그 열정적인 모습이 생각이 난다. 손혜원을 보면서 실컷 욕을 해놓고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 놓고는 뒤에 가서 그렇게 끝내놓은 페이스북인데 끝내 안 지웠어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야. 문재인 옆에 있는 손혜원 물먹이는 거였죠. 나는 그때 이후로 박지원을 잊지 못합니다. 야. 저 사람하고 제가 한 번도 저 인격에 대해서나 제가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 못 믿을 사람, 가까이서는 안 될 사람. 그게 옛날에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고 내가 갚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악연으로 또 되네요. 그러니까. 야. 자, 오늘 또 남은 게 있어요? 아니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2, 3부로 가야 될 것 같다. 뭐 여쭤보실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안 될 거. 안 돼. 우리 그래서 목포 가서 한번 할까요? 이거 좋아요. 이거 그것도 들고 못 가? 갈수 우리 있어요. 우리 있어. 창성장 가서
한번 우리도 우리 장비 좀 있으니까 날 네. 잡아서 가요. 훈아님 눈 흔들리는 거 보세요. 아니 가서 그 저기 날짜를 시간도 저도 주말이 좀 좋고요. 네. 요즘에 국회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루 자고 오긴 너무 억울해. 금토일 해서 기차 타고 가면 돼요. 네. 아, 좋아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차 어. 갖고 고생할 필요도 없어. 예, 기차 타고 기차 타고 쌩 갔다가 갔다가. 예. 그냥 제가 그러면 5끼 네. 아, 제 개인 돈으로 음. 우리 같이 밥 먹고 하자고요. 가서 그 지역별로 그 우리 기자회견 장소부터 시작해서 어, 그야말로 아주 그냥 속속들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저 갈게요. 아 우리 4시 가야 돼. 알겠습니다. 4시 지금 가서 공개적으로 거절을 못하게 엮고 계시는데 엮는 솜씨가 대단하신데. 이제 제가 원래가 어. 그 원래부터 네. 옛날부터 유명한 자, 그 부분은 뭐 방송 밖에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방청객 끌고 가자고. 예, 그것도 괜찮아요. 버스 한 괜찮아요. 2팀 해가지고 예. 같이 가서 그 한가할 때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지금 당장은 누가 주말에 내일 가잖아. 아니 주말에는 조국 싸워야 돼. 예, 예. 거기 가서- 계속 사회 하실 거예요? 사회 보실 거예요? 아, 아니요, 맞다. 이제 뭐 격주가 될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음. 뭐 그런 상황도 좀 있고 그래서 한이 커진다던데? 예. 이번 주는 네. 겁나 커지죠. 지방에서 다 올라. 이번에 최소한 10만에서 20만 정도는 가볍게 모일 것 어떡하냐? 같아요. 그 정도 분위기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혜원 의원님은 사실 걱정 별로 안 하는 게 말씀 들어봐도 그랬지만 말씀 듣기 전에도 저런 걸로 무슨 뭐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아, 바라보는 관점 각도에서만 보면 이건 파파함인데 이걸 투기로 엮어가지고 뭐 차명 이렇게 엮어가지고 뭔가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게 기소를 보이는 해서 거야. 이게 짧으면 3년이랍니다. 음. 대법원까지. 그렇죠. 네. 그 괴롭히는 못 살게 이런 굴려는 차원이라서 거지.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없이도 사실 만한 분들이 이제 검찰청 들락날락 재판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전문가가 되어 가시는데 지금 조국 이번에 대전과 손혜원 대전의 이 양상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검찰에 대한 이야기 뭐 중점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또 조만간 가질게요. 그거고 오늘은 사실 손혜원 학 개론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시간적으로 벌써 1시간 50분 정도 아, 돼가요. 벌써요? 그러니까 어우, 정말요? 밥 8시가 먹어야 돼. 돼가지고 음. 손혜원 의원님과 오늘은 일단 마치고요. 다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 지금 기회는 많아. 자, 여러분들 또 듣다가 지치셔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싶다고 난리를 치잖아 지금. 말은 어. 그러면서 1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어. 아 진짜요? 가지도 네. 않고. 설마? 지금 네. 만 명. 진짜? 네. 굉장하네 새날. 오. 어. 기본입니다. 그럼 제가 구독이 이제 7만이 넘어서 이제 8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선거 전까지 20만 해야 우리가 뭐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손혜원 구독, TV. 손혜원 TV, 네. 손혜원 TV. 구독과 좋아요. 아유 나 그 이런 거 해자가요 은혜할 때 해요. 은혜예요. 네. 이 손 아이로 쓰면 절대 안 나와. 손혜원. 여의. 예. 어. 회원 자, TV. 어쨌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의원님하고 이렇게 그래도 한 2시간 자판 벌려놓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마음이 좀 풀리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신다는 게. 제가 마무리로 이거 한 마디만 좀 할게요. 예. 여러분들 복잡하시잖아요. 이 목포 사태는 저더러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그런 짓을 한 게 잘못이다. 무슨 짓? 제가 한 짓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서울에서는 제가 1억 7천 뭐 이렇게 증여해봤자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난리잖아요. 청년은 다 사라지고 시골에 노인만 남아있고 동네는 다 동공화돼 가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1억 정도 증여해서 얘가 홀로서기를 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목포에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고모가 조카 둘한테 증여를 해서 목포로 이사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 사건에서 제가 한 모드예요. 그게 국회의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다고 국회의원으로? 조카한테 증여해서 목포 내려가게 한 거예요. 얘네들이 내려가면서 동네에서 고용 창출하고 그리고 목포 시민이 했잖아요. 다 떠나는 마당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근데 그거를 엮는 겁니다. 화려하고 현란하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 많이 해요. 제가 선동열 반성하잖아요. 진짜. 아니, 나는 잘하셨어. 오늘 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너무 그렇잖아도 응어리가 있었어요. 가슴 아프고.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 소리 질러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반감을 산 거, 그 자체에 반감을 산 건 아니야. 제 스스로가 너무 속상했어요. 거기서 테레비 본다는 소리에, TV 본다는 소리에 제가 빡쳐가지고. 빡쳐가지고. 예.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에. 그래서 또 그렇게 그 양반이 됐는데 좀 고집이 좀 세요. 그거 잘못했어 그것도. 잘나서 그렇지. 최고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좀 더 조근조근 제가 좀 더 이 얘기를 풀어 나갔으면 좋았을 거를 성질을 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한 것은 너무 미안하고요. 선동열 선수에게도 제가 소리 지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동열 감독께서도 그게 그 야구 팬들에게 그 가슴 아프게 한 부분은 사실은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수 입장에서 줘야죠.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약자 쪽에 서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늘 실수하고 제가 잘못하고 뭐 저기 우리 제 반대편 사람들 얘기를 뭐 똥볼을 자주 찬다고. 근데 저는 그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국회의원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는 전 절대 생각하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지금 변호사 그 로펌이 4군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상대로 싸우는 거, 언론 쪽 싸우는 거, 그리고 유튜브랑 일베 제 얘기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한 20명 정도를 고소를 해서 돈을 그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진짜 한번 이 버릇을 한번 얘들에 고쳐보겠습니다. 이 함부로 말하는 거. 그리고 유튜버들도 지금 한 10몇 명 제가 지금 고소를 했고요. 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자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폭풍의 중심은 고요해요. 제 남편하고 저하고는 할 일 해요. 그 대신 이제 돈이 많이 들죠. 변호사가 여러 식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좀 감사한 게 그 정도 할 만큼은 제가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이 나라가 더 걱정이고요. 문 대통령 걱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국 장관도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도 힘이 되고 한번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는데 제가 또 도움이 되도록 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날 너무 감사하고요. 푸나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아유,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나와라 하면 제가 오겠습니다. 우리는 동지니까요. 네. 뭐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동지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세상 만들기에 네. 어떤 분은 국회의원으로서, 네. 우리는 팟캐스터 유튜버로서 네. 같이 이렇게 어깨 걸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같이 가는 그렇죠. 거예요. 자, 의원님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시간 시작했고요. 아이 뭐 선거 때까지는 내가 좋아요. 보기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라면 나오겠습니다. 예. 역시 음.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가 제일 어울릴 것 와우.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